한때 JRPG의 제왕으로 게임 업계를 장악한 스퀘어는 파이널 판타지 영화의 실패로 무너졌다. 이것이 애닉스와 합병한 이유다. 게이머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지요. 하지만 이는 훗날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후술할 누군가의 구원 덕분에 손실을 바로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욱더 큰 의문이 났습니다. 이름 앞에 스퀘어가 올 뿐 사실상 스퀘어가 애닉스에 먹힌 상황. 그렇다면 왜 스퀘어는 애닉스에 먹혀야 했는가? 이건 생각외로 단순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돈과 비즈니스라는 관점 말이죠. 1990년대 일본 RPG의 세계는 두 거인의 시대였습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세계를 매료시킨 스퀘어의 파이널 판타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국민적 인기를 자랑하며 JRPG의 문법을 정립한 애닉스의 드래곤 퀘스트가 있었죠. 이 작품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일본 문화사, 게임 산업을 흔든 중심이기도 했죠. 이 게임들의 방향성에 맞춰 일본 게임 시장, 나아가 서양 게임 시장이 성장했으니까요. 그러니 두 회사가 2003년 돌연 합병을 발표했을 때 그 파장이 컸을 겁니다. 대체 둘은 왜 합병을 해야 했을까요? 우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념부터 깨면서 시작하죠. 가장 먼저 깨야 할 것은 드래곤 퀘스트를 발매한 애닉스는 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 퍼블리셔이자 프로듀싱이었죠. 1982년 애닉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총 3금 300만 엔을 내걸고 게임 호비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최하며 웹에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사람이 드래곤 퀘스트의 아버지인 호리 유지, 그리고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렸던 나카무라 코이치였죠. 드래곤 퀘스트의 개발 방식은 애닉스는 퍼블리싱만 맡고 호리의 아머 프로젝트는 작품의 기획을, 1편부터 5편까지는 나카무라 코이치가 이끄는 춘소프트가, 이후 타이틀들은 하트비트나 레벨 5와 같은 실력 있는 스튜디오들이 이어가는 형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즉, 일본 게임계를 흔든 거대 비즈니스는 자체 개발이 아니라 프로듀싱과 인재 관리란 비즈니스 모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닉스는 드래곤 퀘스트의 저작권조차 완벽히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이나 브랜드 관리권은 애닉스와 호리이가 공동 보유하지만 주요 캐릭터와 스토리의 저작권은 호리이의 아머 프로젝트만의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자면 애닉스는 핵심 IP조차 완전히 보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랜드를 사용할 때마다 호리이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깨야 할 것은 합병의 진상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재정 위기에 처한 스퀘어의 요청을 애닉스가 받아들여 합병이 이루어졌다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합병을 먼저 제안한 쪽은 스퀘어가 아닌 당시 애닉스의 사장이었던 혼다 케이지였죠. 스퀘어 애닉스의 전 사장이었던 와다 요이치에 의하면 당시 일본 게임계는 글로벌을 바탕으로 성장 중이었지만 정작 그 흐름을 이끈 주역인 스퀘어는 혼자만 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스퀘어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JRPG 시장을 평정한 스퀘어는 미디어 콘텐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기획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장르의 게임을 발매하고 출판에도 뛰어들고 이를 유통하는 조직도 만들어 미디어 업계의 강자가 되고자 한 거죠. 하지만 다른 장르 게임의 결과물이 좋지 않았고 주력 시리즈인 파이널 판타지 9이 글로벌 500만 장 정도라는 기대보다 적은 판매량을 보이면서 파이널 판타지 영화가 크게 실패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시작한 디지큐브라는 유통사업이 무너지면서 스퀘어는 사면초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위협은 영화와 디지큐브의 실패였죠. 당시 닌텐도는 초심해라는 유통조직으로 게임 도소매 시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소니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음반 유통망을 활용했을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스퀘어는 닌텐도의 유통망을 피해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나아가 출판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1996년 소니와 합작으로 편의점을 기반으로 한 디지큐브를 설립합니다. 게임만이 아니라 OST, 공략본까지 편의점을 중심으로 유통하는 기업이었죠. 이는 파이널 판타지 7의 발매에 맞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스퀘어가 닌텐도를 떠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이기도 했죠. 하지만 디지큐브는 이후 처참하게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팔리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100% 반품해주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흐름은 닌텐도의 방식, 소매점이 재고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주류였는데 스퀘어는 이를 낡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하지만 낡았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죠. 게임사들은 무리하게 찍어낸 후 안 팔리면 죄다 디지큐브에 반품해버렸고 디지큐브는 도소매상과 달리 정가 판매를 고집하다 보니 손실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퀘어는 그제서야 왜 닌텐도가 생산 수량을 억눌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결국 2003년
DG 큐브는 95억 엔의 부채를 짊어지고 파산하게 됩니다. 파이널 판타지 무비의 160억 엔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스퀘어에게는 더 큰 타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1년 10월 소니는 영화 실패로 도산위기에 처한 스퀘어를 구제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스퀘어의 신주를 인수하여 지분 18.6%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된 것이죠. 스퀘어는 소니의 지원을 바탕으로 영화 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자산 손실을 일괄 생각하며 재무 구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영화로 인해 파산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소니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스퀘어가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쿠타라기 켄 사장의 권유에 있었고 영화를 제작, 배급한 곳이 소니 계열이기도 했으며 당시에도 스퀘어는 콘솔 게임계의 꽃 JRPG의 제왕 자리에 있는 회사이기도 했으니 이 회사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플레이스테이션의 소프트웨어 공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즉 소니는 스퀘어 에닉스를 수단 반복 가리지 말고 살려야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때 스퀘어가 큰 사고를 친 상황이었던 겁니다. 앞에서 스퀘어는 포트폴리오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당시 스퀘어는 유통 협상을 하면서 닌텐도를 대놓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닌텐도는 낡은 방식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공격해서 자신들의 유통사업인 디지큐브를 띄우기 위한 전략이었죠. 하지만 디지큐브는 처참하게 실패했고 이런 스퀘어의 작태를 본 닌텐도의 야마우치 사장은 크게 분노하여 스퀘어를 출입금지시켜버립니다. 즉 게임 외의 모든 사업이 실패했는데 그 게임을 낸 닌텐도 플랫폼이 고스란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온전히 스퀘어의 실수였습니다. 그럼 애니스는 어땠느냐? 애니스는 드래곤 퀘스트 외에도 여러 게임을 퍼블리싱했지만 그 게임들의 성적은 하나같이 시원치 않았죠. 그래서 매출이 심각하게 불안했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신작이 발매되는 해에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신작이 없는 해에는 매출이 폭락해서 적자 수준까지 추락했죠. 그래서 주가 방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드래곤 퀘스트는 개발 기간이 상당히 긴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 하나만 보고 경영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물론 출판 분야가 있긴 했지만 메이저 반열에 들어가진 못한 상황이었으며 2001년 소년 간간의 편집 방향성 차이로 인해서 일부 편집본들이 주력 작가를 빼가서 맥가든이란 회사를 차리는 바람에 애닉스 출판물은 연재만을 다 중단시킬 정도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퍼블리싱 사업 자체가 뿌리채 흔들린 겁니다. 결국 애닉스는 IP 확보를 위해서 스퀘어의 합병을 제안하게 된 것이죠. 애닉스의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은 스퀘어는 이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자세의 성장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스퀘어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첫 번째, 유저와의 접점을 늘리는 것. 당시 스퀘어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위험할 정도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C로도 게임을 내봤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고 아케이드 센터 진출을 위해서 액션과 슈팅을 개발했지만 대대적인 광고를 한 잡지가 악평을 할 정도로 결과물이 좋지가 않았죠.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닌텐도의 플랫폼인데 유통사업을 키운답시고 닌텐도를 비판하다가 출입금지를 당했으니 딱 잘라 말해 세계 콘솔 시장 2등 시장, 휴대용 게임기 1위 시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즉 스퀘어는 플레이스테이션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스퀘어는 유통, 영화, 온라인 등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정작 본업인 게임 개발에 소홀해졌고 파이널 판타지 시프트라고 불리는 FF 집중 전략에만 치우치다 보니 모노리스 소프트, 브라우니 브라운 등으로 핵심 개발진이 이탈하면서 개발력조차 약화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X이 마지막 환상이란 평을 듣는 이유죠. 두 번째 목표는 글로벌 확장이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는 해외에 훌륭히 진출했지만 북미 유통은 일렉트로닉 아츠와의 합작법인 유럽 유통은 소니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죠. 즉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거점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애닉스는 완벽한 파트너였죠. 애닉스는 스퀘어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었던 온라인 게임, 모바일 시장, 그리고 스퀘어가 그렇게 원했던 해외망인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퀘어가 노렸던 유통사업과 게임 공략본이라는 출판사업까지 애닉스는 모두 갖고 있었으니 스퀘어의 약점을 정확히 보완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합병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죠. 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2001년에 취임한 스퀘어의 와다 요이치 사장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와다 사장은 조사를 통해 과거 스퀘어가 닌텐도 64를 비하하고 닌텐도의 유통 방식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바람에 공식 교섭 루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를 이익의 문제가 아닌 예의와 배려의 문제로 파악하고 기회를 노렸죠. 2001년 12월
닌텐도의 야마우치 히로시 사장은 사재를 출연해 게임 개발 지원 기금인 펀드 Q를 조성합니다. 주류 장르만 나오면 플랫폼이 죽어버린다는 판단하에 실험적인 게임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죠. 스퀘어는 여기에 승부를 던집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죠. 당시 스퀘어는 영화 부진 때문에 소니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어 파이널 판타지 넘버링 독점 계약에 묶여 있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밖에 없는 회사가 무슨 수로 협상을 할 것인가? 와다 사장은 소니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닌텐도의 요구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넘버링 본편이 아닌 외전 성격의 작품 파이널 판타지 크리스탈 크로니클을 닌텐도에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건 따지고 보면 소니의 자금으로 닌텐도의 게임을 만드는 것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했을까요? 와다 사장은 스퀘어의 핵심 개발진으로부터 닌텐도로부터 펀드 Q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출입 금지령을 내린 닌텐도가 직접 제안을 했다? 게다가 이후 공개석상에서 언론이 야마우치 사장에게 스퀘어의 관계를 질문하자 야마우치는 앞으로 다시 계약할 가능성은 낮다 라고 발언해버렸죠. 기존에 없다가 아닌 낮다. 와단 이것이 닌텐도가 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몇 번의 진행 끝에 와다는 2002년 3월 출입 금지령을 깨고 닌텐도 본사 최정상 응접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단 이때는 소니의 출자를 받은 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고 닌텐도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본편 타이틀을 무리하게 요청하지 않았죠. 그 다음은 소니 차례. 와다 사장은 유상 증자 과정을 거치며 SC의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두었고 융통성이는 소니의 임원을 통해서 소니의 세컨드 파티라도 게임보이 어드밴스드의 타이틀을 공급하는 적극성을 갖는 것이 좋다. 스퀘어를 지배할 생각은 없으니 플레이스테이션의 타이틀을 내주면 그걸로 된다 라는 확답을 받습니다. 또한 스퀘어에 파견된 소니 측의 감사역도 이를 듣고 힘내라고 응원을 했었다고 하죠. 왜 소니는 세컨드 파티가 닌텐도로 게임을 내는 것을 방치한 걸까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플레이스테이션은 스퀘어가 무너지면 콘솔에 꽂힌 RPG가 사라질 상황이라 어떻게든 스퀘어를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족에 시달리던 플레이스테이션2를 위해서 스퀘어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했죠.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닌텐도의 게임을 내게 해서 회사를 살리는 것이 낫다는 말 그대로 어른의 비즈니스. 이후엔 양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니의 세컨드 파티인 스퀘어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거기로 개발진을 이동시켜 닌텐도의 펀드 Q로 받은 자금으로 게임 개발을 하게 되었고 파이널 판타지를 만들되 메인 넘버링은 아닌 작품 그리고 훗날 진행될 소니의 비밀 프로젝트 때문에 휴대기도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판의 20도 아닌 게임큐브 타이틀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는 런칭 타이틀이 부족한 게임큐브에도 좋은 조건이었죠. 결국 2003년 8월 해당 작품이 출시되며 두 회사의 관계는 완전히 복원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인수합병뿐이었죠. 애닉스의 후쿠시마 회장은 스퀘어의 영화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근거로 0.81 비율을 주장했습니다. 애닉스가 1, 스퀘어가 0.81. 하지만 스퀘어의 창업자 미야모토 마사우미는 와다의 활약으로 인해서 실적이 다시 회복세에 있음을 확인하고 더 유리한 조건을 위해서 합병 연기 혹은 비율 조정을 강력히 요구했죠. 그리고 실제로 스퀘어의 숨통이 트이자 합병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애닉스가 양보하는 형태가 되어 0.85 비율의 최종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형태는 흡수합병이 아닌 신설합병, 새로운 법인명은 스퀘어 애닉스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애닉스 스퀘어보다 발음하기가 쉽다는 점, 그리고 게임을 직접 개발해야 할 스퀘어의 사기를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영화가 망해서 인수합병되었다? 영화가 관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각자의 상황이 있었죠. 자체적인 히트 IP, 개발팀이 없던 퍼블리셔 애닉스와 RPG의 장르에선 성공을 거두지 못한 하나의 플랫폼에 갇혀버린 스퀘어,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가진 회사와 글로벌 진출을 꿈꾸던 회사와의 만남은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러니 영어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너무 가여운 일이겠죠. 지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지식공장.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